지난 시간엔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세운 하나의 이유, 신등하고 강씨 살펴봤습니다만 강씨라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지난 시간 막바지 말씀드렸던 이성계 건국의 두 축 세력, 즉 기존 기득권 세력 중 떨어져 나와 이성계의 손을 잡은 일부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 분열, 상대적으로 중소지주 출신들인 신지 사대부, 이 두 세력 양자의 지지가 있어서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럼 이성계 즉위 후엔 이제 완전 구기득권 세력이 나가리 되고 그럼 이제 둘만 남은 거죠. 그렇다면 딱 봐도 감이 오죠. 이 둘의 알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성계라면 이쪽하고 이쪽 누가 더 예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신진사대부. 애초에 이성계라는 인물, 이성계 집안 자체가 전주에서 외지인 함경도로 옮겨가 거기서 커온 집안이니까 고려 구기득권층들하고는 분명히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이질감을 지우고 고려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그렇게 철저히 아들들을 고려 권문세족들하고 열심히 결혼을 시킨 거긴 했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기득권 권문세족에게 이를 가는 정도전 등 신진 세력하고 이성계하고 정서적으로 더 가까울 수밖에 없음은 뻔한 일이죠. 정도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권문세족 최후의 거두 이인임에게 당해서 비참한 유배 생활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정도전은 이성계한테 접촉할 때부터 모든 걸 제대로 뒤엎는 역성혁명을 꿈꿨었다라고 많이 보죠. 정도전이 동북면 이성계 군영에 가서 이성계하고 나눈 대화가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무슨 일인들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이때부터 이성계를 활용해서 모든 걸 뒤엎겠다 이런 포부를 품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하도 말에 뼈가 있으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무엇을 이름인가? 그 말은. 정도전은 여기서 일단 말을 이렇게 돌립니다. 왜구를 동남방에서 치는 것을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취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남겨요. 한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곧 한고조를 쓴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들에서 모두 애초에 정도전은 이성계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서 기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이성계가 정도전에 이런 속내를 몰랐을까? 이성계가 바보도 아니고 몰랐을 리가 없죠. 이 군대로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 뭐가 뭔데? 눈치를 챘겠죠. 다만 이성계 입장에서 이게 나쁠 게 없는 게 근본적으로 쓰는 말투도 달랐을 거고 고려 중심부, 잘난 척하는 귀족들, 특히 무신이라고 깔보는 것도 있었을 거고 얄밉다, 이런 정서적 부분. 그리고 개국이라는 거, 이게 왕씨한테 있는 권력을 나한테 가져온다. 내가 왕을 한다. 이거 엄청난 대변혁인데 근데 그 왕이 되는 명분을 내가 힘세니까, 내가 싸움 잘하니까, 내가 왕할래. 이럴 순 없잖아요. 내가 새로운 짱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걸 정당화해줄 정당성 논리, 그걸 만들어줄 브레인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정도전 같은 세상 똑똑한 사람이 옆에 붙어서 그걸 해주고 특히 이성계가 새 왕을 하려면 기존 고려는 뭔가 잘못되었다.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며 앞으로는 사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 비전이 있어야 왕을 뺏어도 떳떳한 거 아닙니까? 이성계 본인이 그걸 만들 순 없고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정도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웃사이더는 아웃사이더들끼리 통하는 법이죠. 조조랑 곽가가 친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이 아웃사이더가 한 명 한 명 따로 있으면 정말 힘이 약하죠. 주류들한테 혼자서는 짓눌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성계 만나기 전까지의 정도전 보면 알죠. 근데 문제가 이 아웃사이더들끼리 뭉쳤다 이러면 엄청난 화학 반응이 나는 거거든요. 인화물질 같은 거 보면 각각 두 개 물질 따로따로는 그런 성질이 안 생기는데 같이 섞으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곤 하잖아요. 화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역사의 굵직굵직한 변혁은 이렇게 분노와 억울함을 마음속에 감춘 아웃사이더들끼리의 뭉침, 의기투합, 이걸 통해서 되게 이루어지죠. 이 정도전 이성계 관계는 조조, 곽가 관계하고 구도가 같습니다. 조조랑 곽가 모두 기존 대지주, 호족, 청류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정도전과 이성계 역시 고려 대지주, 권문 세족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의문 혹시 가져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정도전을 신권 정치, 즉 신하가 권력을 잡는 걸 주장했다라고 철석같이 많이들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이성계라면 자기 밑에 사람이 왕이시여 당신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고 정치는 우리 신하들이 다 알아서 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근데 정도전이 그렇게 신권 정치를 주장했다면 왕이 이성계가 좀 반대하거나 안 입고와야 할 거잖아요. 근데 이성계는 정도전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죠. 마치 조조가 곽가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수박 겉핥기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알려고를 하지 않을 때 100%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도전이 주창한 게 뭡니까? 바로 재상정치죠. 재상정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정도전은 왕권 억누르고 신권 정치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는데 자 이게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 앞 얼굴과 옆 얼굴이 실루엣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모두 똑같은 내 얼굴인 것처럼 조금 다른 각도로 보자는 거죠. 뭐 재상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치죠. 근데 그 재상을 누가 임명합니까? 조선시대에선? 뭐 조선에서 국민이 투표로 재상 뽑습니까? 아니죠. 왕이 임명하죠. 그러면 여튼저튼 왕이 임명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이걸 왕권의 억누름, 신권 정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가? 기업에서도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회사 오너가 있어요. 근데 이 오너가 오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A 오너는 맨날 회사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허구한 날 골프만 친다고 하죠. 그리고 회사 실무는 전부 전무한테 다 맡겨요. 근데 이 전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전무 나가쇼 이러고 다른 사람으로 전무 갈아치워요. 그리고 새로운 전무 B가 와서 또 실무는 그 B 전무가 다 하고 A 오너는 역시 골프만 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라면 이게 그 B 전무가 실무를 다 하니까 전무의 전무권이 강한 전무의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실무 안 하고 골프만 쳐도 나중에 그 B 전무도 A 오너가 얼마든지 날릴 수가 있는데 비록 일은 안 해도 이 회사는 A의 오너권이 막강한 오너권 회사죠. 왜? 인사권을 주고 있으니까.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사권이죠.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근데 이 인사권이 왕한테 있는데 이게 무슨 신권이냐. A 회사는 오너가 짱이죠. 일 안 하고 골프만 쳐도.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려시대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직장으로 예를 들면 여러 부서들이 있고 각각 부장이 있어요. 기존에는 그 각각 부장들에게 부하 직원의 처분권, 의사결정권, 급여 산정권 이런 것들을 다 줬단 말이죠. 근데 그걸 싹 몰수해가지고 오너는 아니지만 전무한테 다 몰아줬다고 해보죠. 어쨌거나 오너 입장에서 볼 때 전무도 부하는 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명 사람들의 있던 권한을 싹 뺏어서 부하 중 한 명인 전무한테 몰아준 거. 근데 이거를 그 오너권에 대응하는 부하권을 강화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긴 어렵죠. 오히려 여러 사람들한테 권력이 난립되어 있으면 왕이 컨트롤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되면 되려 중앙에서 컨트롤하기가 쉬워지죠. 부장 난립 때보단. 호랑이 없는 데서는 수많은 늑대들이 각각 동네에 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난립한 늑대들한테 권한 다 뺏어서 한 명의 대표 늑대한테 권한 몰아주고 대신 그 대표 늑대를 컨트롤하는 목줄, 인사권은 호랑이가 쥐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늑대 무리의 권한이 강화된 겁니까? 호랑이 권한이 강화된 겁니까?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그 난립했던 권문 세족들을 늑대 무리들, 재상은 그 늑대들의 대표, 호랑이를 왕 이런 식으로 보면 좀 간단하게 도식화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생들한테 정도전이 신하 권력, 신권 지상주의자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 니까짓 게 뭔데 그 유명한 학자들, 전문가들이 다 정도전 신권 정치였다라고 정답을 정해놨는데 네가 뭔데 감히 거기에 반대하냐? 이렇게 비난하실 분이 또 나오실 수 있는데요. 근데 권위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일수록 창의력이 떨어져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권위에 순종하기만 하는 아이이기만 하면 새로운 길을 개척 못합니다. 반항이 무의미한 반항, 예를 들어서 나 밥 안 먹어 이런 반항 말고 지적 반항 있잖아요. 그게 맞아? 꼭 그게 정답이어야 돼?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 거야? 창의력은 이런 지적 반항심에서 나옵니다. 인간에겐 누구에게나 반항심이 있죠. 진화적으로 수백만 년 동안 우리 DNA에 심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춘기 애들이 왜 반항을 하냐면 딱 그 나이 때가 과거 인간이 거의 동물처럼 살 때 딱 이제 그 사춘기 때가 독립해야 될 나이거든요. 그때는 인간 같은 포유류는 개미랑은 달라서 무한 군집해선 살아갈 수가 없죠. 개미야 뭐 바글바글하게 모여 살지만 호랑이나 사자 보세요. 사자가 수천 마리 떼죠. 몰려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기껏해야 엄마 사자, 아빠 사자 중심으로 많아야 10몇 마리 정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식들이 때 되면 다 독립해서 자기 무리를 또 꾸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랑 아이가 사이가 너무 마냥 좋기만 하면 이게 또 독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유류의 DNA가
사춘기 반항심이라는 걸 심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사춘기 돼서 막 반항하면 너무 슬퍼하시고 우리 애가 왜 이러나 하시는데 사실 그게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반항심을 교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류 수백만 년의 본능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것보다는 일정한 반항심을 좀 분출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본성을 마냥 억누르면 이상한 방향으로 터질 뿐이고, 제가 예전에 그 요순임금의 선양, 과연 아름다운 선양이었나, 이거 이제 이 영상에서 조금 말씀드린 그 치수 문제 있잖아요. 그 이제 홍수를 이제 방비하는 치수 문제. 그것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냥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치수만 하다가 적당히 물기를 오히려 터주는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의 진정한 묘미는 아이 반항심을 뚝으로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 물기를 요령껏 터주는 게 묘미인 것이죠. 그 좋은 물길 중 하나가 자꾸 공부시킬 때도 정답만 강요할 게 아니라 오답이라는 새로운 길을 한번 나아가 보게 하는 거죠. 이상한 남에게 피해주는 거 말고 이런 건전한 지적 반항, 새로운 생각과 탐구, 지적 권위의 도전,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 반항의 물꼬를 터주면 교육에도 오히려 큰 도움을 올 수가 있다. 우리가 정도전을 신권정치 주창자라고도 부르지만 또 부르는 게 뭡니까? 개혁가죠. 근데 개혁이라고 하면 예전하고 뭔가를 바꾸는 게 개혁 아닙니까? 그럼 정도전 개혁의 핵심이 왕권을 억누르는 신권정치였다고 하면 그럼 그 전에는 왕권이 강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왕권이 너무 강해서 그걸 신권으로 좀 억누르는 개혁을 하자, 변형을 하자. 이렇게 전개가 돼야지 논리적으로 흐름이 나오는 건데, 정도전의 개혁이 신권 정치로의 변환이다. 그럼 이게 웃긴 게, 그럼 고려시대는 왕권이 강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까? 고려시대 때 강했나요? 왕권이 너무 강해서 그 폐해가 심하니 신권 정치로 이동하자. 이게 정도전 개혁이었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그 충 시리즈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권력 강해 보입니까? 왕이 몽댕이로 두드려 맞고 자기가 사랑하는 후궁이 죽어나가는데도 그저 바라보다가 왕에서 내려오고. 에이, 그럼 몽고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럼 그 이전으로 가볼까요? 그럼 그 이전에는 고려 왕들이 마음대로 다 하고 힘이 셌습니까? 태조 왕건이 결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건 다 아시죠? 29번 했다고 하는데, 근데 왕권이 강하면 이렇게 엄청난 결혼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호족들의 지지가 없으면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무한 혼테크, 무한 웨딩 전략을 어쩔 수 없이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결혼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배우자 숫자가 집에 여러 명으로 늘어나면 좋을 것 같냐? 천만의 말씀이죠. 손사래를 치실 겁니다.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냐. 왕건도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죽을 맛이다. 그야말로 몸에 씨가 마르는 스트레스와 체력 고갈의 나날이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왕관의 무게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려 초기하고 조선 초기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게, 왕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결혼을 많이 했고, 이성계는 자기 아들들을 당대 주류들하고 혼인을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후계 쟁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의 부인들 또는 자기 부인의 아들들, 이 부인 쪽 집안들이 워낙 다들 빵빵하다 보니까 자존심들이 세가지고, 아니 우리가 저쪽 집안보다 뭐가 못해서 우리 남편이 왕 못해? 우리 아들이 왕 못해? 그러니까 개국을 하려면 기존 왕을 뒤 엎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세력을 여기저기 최대한 끌어안아야 하니까 무한 웨딩 전략을 펼치는 건데, 그래서 개국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구심점이 되는 그 중심에 개국 왕이 죽고 나면 후계 문제로 아수라장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수라장 속에 누가 왕이 된다 한들 그 왕이 제대로 된 왕권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라고 해도 이봐 나도 태조의 23번째 부인 아들의 딸의 사위야. 이거 왜 이래? 함부로 하지 마. 호족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신하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그 배경의 드라마하고요, 고려시대 드라마하고 쭉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드라마는 대부분 왕이 주인공이거나 최소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대부분 나옵니다. 아예 민초들 삶을 다룬 퓨전 사극이 아니라 정통 사극은 말이죠. 근데 고려시대 드라마 보면 태조 왕건 빼고는 왕들이 그 메인 역할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오히려 무신정변이니 이인임이니 이런 왕이 아닌 사람들, 즉 신하들이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게 많이 보인단 말이죠. 물론 고려 왕들이라고 무조건 약했냐? 다 약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왕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만 고려시대 왕들의 왕권은 조선시대 왕들보다는 더 약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고려 왕 중에 의종이라고 있죠. 다 아시겠지만 이 왕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고려사 전류부죠. 겨울 10월 경신일 마침내 이의민 등이 인노하여 성에 들어오게 하고 전왕 의종이죠. 끌어내어 못가에 이르러 술 몇 잔을 올렸다. 이의민이 의종의 등뼈를 부러뜨렸는데 손놀림에 따라 소리가 나니 이의민은 크게 웃었다. 박존희가 의종의 시신을 요에 싸고 2개의 가마솥을 합하여 그 속에 넣고 못 안에 던졌는데 호련히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흙먼지와 모래가 날아오느니 사람들이 모두 큰 소리로 떠들며 흩어졌다. 헤엄을 잘 치는 이가 있어 가마솥은 가져가고 시신은 버렸는데 시신이 물가에 나온 지 며칠이 되어도 물고기, 자라, 까마귀가 감히 훼손하지 못하였다. 물론 조선시대 왕들도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느 나라 역사나 왕들이 죽긴 죽죠. 근데 예를 들어 삼국지 직후의 가난풍 같은 경우는 황제가 아니라 황비잖아요. 그래도 그 폐악질을 저질러도 죽일 때 나름 품위를 존중해줘서 금을 깎아 그걸로 독주를 만들어서 먹고 최후를 보낼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품위를 지켜주거든요. 존중을 해주면서 보내는 거죠. 근데 고려시대는 이게 뭐 그냥 손으로 척추를 접어가지고 부러뜨려서 절명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의민은 껄껄 웃고 진짜 세계사에 물론 수많은 왕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과 신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다툼은 늘 있어왔던 일이지만 전 세계 역사를 어디서 봐도 이런 식으로 맨손으로 척추가 접혀서 죽은 왕이 또 있었을까? 이 사후 처리는 더 비참하죠. 담요에 뚫뚫 말아서 솥에 담아가지고 그냥 연못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영 잘하는 사람이 못해 뛰어들어서 왜 뛰어드냐? 그 전 왕의 시체를 꺼내려고 그러나 해서 봤더니만 그게 아니고 왕의 시체가 아니라 손만 건져가지고 그 솥을 자기가 갖고 왕 시체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왕보다 솥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쫓겨났어도 그 전 왕이면 그래도 좀 존중을 해주고 최소한의 문화가 있을 법도 한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랬는데 고려시대 왕들이 너무 힘이 세고 제멋대로 해서 그걸 개혁하려고 정도전이 신권 정치를 들고 나왔다? 그나마 이런 대목이 나오죠. 까마귀 솔개가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였다.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가 오히려 더 존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고려왕들이 다 이랬던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말은 아닌데 제가 늘 말하는 퉁쳐버리기 있잖아요. 아 정도전 그 사람 신권 정치야. 퉁. 이게 암기 빨리빨리 해서 시험 점수 올리는 데는 좋죠. 근데 이런 식의 그 퉁치기 합숙법은 지혜가 안 생겨요. 효율적이긴 해도. 이궁해변? 아 그거 손권이 더 어린 아들 예뻐서 우쭈쭈 하다가 벌어진 일이야. 손권 노망나서 그런 거야. 퉁쳐버리기. 이렇게 퉁쳐버리면 동생으로 10대에 갑자기 리더가 돼서 숱한 호족들 틈에서 자기 손으로 황제까지 올라간 정치인 손권, 그의 고뇌를 이해할 수 없고 그걸 이해 못하면 우리도 역사에서 지혜를 배울 수 없죠. 그저 배울 수 있는 건 아주 단편적인 지식. 근데 단편적인 그 지식 파편 조금 늘려서 뭐 하냐는 거죠. 기껏해야 남 앞에서 조금 잘난 척 하거나 시험 점수 몇 점 더 맞거나 그게 다죠. 지혜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역사라는 게 본래 태동한 이유 자체가 지혜를 늘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역사 교육은 과연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역사 속 인물들의 그 깊디 깊은 고뇌를 함께 하면서 우리 삶에 지혜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교육이. 그게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퉁치기로 옛 선인들이 피와 땀으로 남겨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지혜조차도 우리 손으로 스스로 사장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수박 겉핥기식 얇은 지식 습득에 만족하여 그 안에 깊은 삶의 지혜를 얻을 길을 스스로 걷어차곤 있지 않은지. 왜냐면 너무 아깝거든요. 퉁쳐버리고 지나치긴. 니까짓 게 뭔데 학계에서 다 정해놓은 거를 고작 인터넷 영상이나 올리는 놈이 이러실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일단 학계에서 무조건 정도전의 정치 철학은 신권 정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건 또 맞습니까? 학자분들 중에서도 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일단 완전 우리 상식과는 반대로 정도전이 사실 주창한 건 왕권 강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조금 이거랑 비슷한 류로 정도전이 주장한 건 중앙집권 강화다. 아니면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다 아니다. 정도전의 주장을 왕권, 신권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와전된 거다. 그게 아니라 핵심은 견제다. 상호 견제.
예를 들면 조선시대 신하들과 왕의 교육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신권 정치의 체계다.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니까 물론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다만 이게 일방적으로 신하가 가르치고 왕이 입 다물고 듣기만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이 경연이 활성화되었으니까 신권 정치가 도입된 거야. 무조건 이렇게만 볼 수가 있는가. 일단 상호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왕도 아니다. 내 생각엔 이게 옳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을 시킨다는 게 보통 역사상 진짜로 신권이 강했던 난무했던 나라들의 그 시기들을 보면 무슨 왕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그냥 술이나 고기나 드시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십시오. 이렇게 그냥 내팽개쳐 두죠. 진짜 신권이 난무했던 시대에는. 오히려 왕권을 진정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면 교육을 시키면 안 되죠. 왜? 왕이 계속 멍청한 상태로 남아야 신하들 자기들이 유리한 거잖아요. 오히려 교육을 시킨다 하면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연은 이게 신권 승리의 상징이다. 이건 좀 너무 한쪽 면만 본 거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중요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다. 라는 거에 가까운 거죠. 원래 정신은. 그래서 왕을 훈육하겠다. 가르쳐서 우리말 듣게 만들겠다. 근데 애초에 왕을 배제할 거면 교육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퉁치기로 한쪽 면만 보고 난 다 알았어.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람 한번 쭉 보고 난 쟤 다 알아. 저 자식 저런 놈이야. 역사도 인간도 세상도 너무 간단히 퉁퉁 치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스피드 시대지만 세상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있고 반대로 느리면 느릴수록 좋은 것도 있죠. 이제 우리가 고려 말기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너무 심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개벽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거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거에 대한 개혁 카드로 정도전이 신권 정치를 들고 나왔다는 말은 앞뒤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생뚱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전이 권문 세가에게 밀려나서 유배 다니면서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비참함이 왜 발생했냐는 거죠. 이유가 뭔가. 제가 예전에 유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세상을 움직여온 세 개의 축,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리고 백성. 백성들이 고통받는 게 이쪽으로부터 고통받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부터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나쁘다, 어디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중요한 건 뭐냐? 상호견제다. 충을 왜 해야 되는가? 무조건 왕 개인한테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게 유교에서 말하는 충인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고 삼국지 즉 후한말 시대 호족, 고려 말의 권문세족들 특징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대토지 소유, 소위 토지 겸병이죠. 당시대 경제 플랫폼이라면 역시 대부분이 토지죠. 농업 시대니까. 경제 권력이 나쁘다, 정치 권력이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둘 다 좋은 걸 수도 있죠. 다만 문제는 중용이다. 보약 좋다고 하루에 10번 먹으면 됩니까? 세상 모든 건 그게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권력이다, 경제 권력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중용의 여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고려 말기에 이쪽 경제 플랫폼 즉 대토지를 주고 있던 권문세족들이 중용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엄청난 고통이 생긴 거죠. 어떻게 생긴 거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권문세족이 큰 땅을 가지고 일반 백성은 소규모 땅을 가지고 각자 이제 농사지어서 먹고 살죠. 근데 옛날 농사라는 게 기술도 부족하고 하니 여러 가지 재해나 환경에 따라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흉년이 든단 말이죠. 흉년 들면 당장 엄청난 생계 위기가 닥치죠. 이건 요즘의 생계 위기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달라요. 이때의 흉년 위기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백성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처에 대토지 소유자 대부호를 찾아가는 거죠. 가서 돈을 빌립니다. 나쁜 세족들은 여기다가 엄청난 고리를 붙이죠. 그럼 그 다음에 백성이 그걸 갚을 수가 있느냐? 못 갚죠. 그럼 어떻게 하냐? 빌 수 없죠. 가지고 있던 땅을 바치고 소작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작하면서 빚을 탕감하려고 하니 경작을 한 게 1000kg다. 그러면 그거를 800-900kg를 갖다 바치고 1-20% 가지고 겨우 살고 그러다가 또 흉년 맞아.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 중에 한 90%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은 뼈 빠지게 일해도 밥도 못 먹고 대신 토지라는 경제 플랫폼을 쥐고 있는 쪽은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쌀과 재산이 계속 쌓여가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 땅을 권문세족들이 하나하나 잠식해 들어가니 나중에는 강과 산을 세족들
땅 간의 경계로 삼았다라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미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속을 네가 받네 내가 받네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도전이 밑바닥에서 봤던 것은 바로 이것, 즉 고려 말에 왜곡된 경제적 상황을 바로 잡아서 백성들의 고통을 좀 줄여줘야 하겠다. 이게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쪽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땅바닥 지하까지 뚫고 들어간 고려 왕과의 너무나도 떨어진 정치적 파워. 근데 기존 고려 왕실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 고려 왕실 자체가 이미 이쪽을 틀어주고 있는 권문 세족들과 거의 쌤쌤인 존재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충짜 돌림 왕들 소개드렸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어머니가 몽고인이었잖아요. 근데 고려 말 설명드린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자행했던 대호족들이 소위 부원배, 원나라의 권위에 빌붙어서 고려에서 비정상적으로 경제적 이권을 독점하던 이들이었단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고려 왕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존 기득권들하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데 절대 얘들을 견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도전이 개벽을 꿈꾸게 된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고려 정치가 특정 권문세족이 도당을 장악해서 거기서 정치를 주물렀지 왕이 나를 따르라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고려 말기는. 이렇게 하지 말자. 제대로 좀 체계를 갖추자. 그러니까 정도전의 핵심은 신권 강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자는 겁니다. 힘센 권문세족이 정치까지 좌지우지하는 일 없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권문세족은 자기 일파가 불을 극대화하는데 정치까지 막 활용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도전이 진짜 경계한 것은 이렇게 세족들이 힘 있다고 정치까지 장악하는 것이었죠. 정도전 하면 또 엄청 유명한 게 뭡니까? 바로 조선경국전, 즉 법이죠.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초간부는 지금 가격이 한 1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왕이 제멋대로 못하게 딱 정해놓은 왕권 억제의 전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 법을 만들고 법의 권위를 강화한다는 게 흔한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왕, 즉 중앙 집권을 강하게 하는 목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법 만들면 왕 힘이 무조건 약해질 것 같죠? 왕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다 아시죠? 춘추전국시대도 제가 한번 할 텐데요. 제자백가 중에 제일 결과적으로 히트친 게 뭡니까? 사실상 현실 정치에서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건 두 개죠. 바로 유가와 법가. 이 두 가지를 굳이 왕권 개념으로 본다면 어느 게 더 왕권 친화적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유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 유가에서 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니까. 법가는 법을 만드니까 왕이 제멋대로 못할 거니까 법가야말로 왕권 억제, 유가는 왕권 강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거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유가 자체는 왕에 대해서 왕이란 인물이 아니라 그 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정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존중을 표방한 건 맞아요. 하지만 오히려 중국도 그렇고 우리 역사도 그렇고 왕권을 억누르려고 했던 세력들이 강하게 내세웠던 게 유가입니다. 반대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왕권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측이 필사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게 바로 법가죠. 완전히 거꾸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법가 사상,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거 대표적 사상가가 누굽니까? 누구나 다 아시는 한비자, 이사죠. 나중에 이사가 누굴 모십니까? 다 아시는 진시황이죠. 황제권, 즉 왕권의 극한을 추구했던 인물. 왜 황제권의 극한을 추구했던 진시황이 법가의 이사와 손을 잡았던가? 바로 법이야말로 왕권을 강력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왕이 제멋대로 하려면 법이 오히려 없어야 편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죠. 국가체계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이 두 단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모든 고을 백성들 일들을 다 일일이 케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재판만 해도 그렇잖아요. 모든 송사를 어떻게 왕이 다 다뤄요. 그래서 바로 중간계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적당한 수의 중간계층이 나와서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여러 일들을 맡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왕은 이 적은 숫자의 중간계층을 관리하는 거고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이 모든 직원하고 다 일일이 면대면할 수 없죠. 그래서 부장, 과장 두는 건데
근데 법을 안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법 없이 간다는 게 뭔 의미냐면 이 중간 관리층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의미거든요. 반면에 법을 만든다 함은 법대로 해라. 이거니까 중간 관리 계층이 뭘 자유롭게 할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왕도 법 지켜야 하잖아. 근데 지켜야 되든 말든 그거는 왕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법은. 왜냐? 옛날 이 시대는 법 자체를 왕이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지키는 거에 뭐가 어렵겠습니까? 철저히 자신의 파워 강화를 원했던 진시황이 왜 법가를 좋아했는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절대 권력 진시황이 육아를 대단히 싫어했죠. 분석의 이유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런 일까지 했겠습니까? 육아를 왕에게 충성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좁은 관점으로는 최강 황제 진시황이 왜 육아를 싫어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죠. 그치만 이 육아가 추구하는 건 절대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면 진시황이 오히려 법가보다 육아를 더 좋다구나 했겠죠. 제가 일전 때 말씀드렸지만 육아는 그게 아니라 북두칠성이다. 공자님 말씀하시길 덕으로 정치라는 것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북두성이 자기 위치를 자리 잡아 모든 별들이 손을 모아잡고 옹유하는 것과 같다. 논어에 너무나 유명한 한 구절이죠. 절대적 중앙 집권을 원했을 황제의 반대,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호족들이죠. 호족들은 진시황과는 다르게 법가에 대해 아주 싫어했고 대신 밀었던 사상이 바로 육아입니다. 덕으로 정치해라. 왕과 신하가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자신의 역할을 맡은 자리에서 북두칠성처럼 잘 옹유하여라. 각 지방 고을에서 힘을 잡고 분립하고 있던 호족들에게는 오히려 이 육아가 그들의 존재 가치를 타당하게 해줄 딱 맞는 사상이었던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왕과 백성 사이에 강력한 힘을 가진 중간계층, 즉 지역 호족들이 내 재량권을 달라 이거예요. 이 고을에서 내가 마음대로 좀 하게 해줘. 물론 육아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사실 법과도 그렇죠. 원래 법과 사상 그 근본 의미 자체가 왕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데 써라. 이건 아니잖아요. 진시황하고 이사가 그렇게 활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라는 게 그렇죠. 되게 대부분 사상의 그 시작, 개조들의 본뜻은 굉장히 숭고하고 이상적이고 그런 게 많은데 그걸 현실에서 사람들이 적용시키려 치면 그 사상의 일부를 아주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법가가 왕이 절대적으로 해먹어라가 아니었고 육아가 지방 호족들의 권리를 누려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각의 세력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런 식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진시황 입장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자리에 걸맞게 각자의 역할로 어울려 빛나라. 이 말 마음에 안 들죠. 그는 북두칠성이 아니라 자신이 강력한 유일한 태양이 되길 바랬으니까. 개인적 욕심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진시황 본인은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중구난방하냐. 이러니까 나라가 힘도 안 모이고 약해지고 그런 거 아니냐. 봐봐. 중간에서 재량권 해먹던 놈들 배제하고 법으로 대체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강해지고 효율적이 되냐. 이게 정답이다. 바로 그 법과라는 도구로 절대적 황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진시황 진나라는 그 카리스마 리더가 있던 시절에는 버틸 수 있었으되 그 리더가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기존에 억눌러 있던 중간계층 호족들이 꿈틀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대난리 끝에 한나라가 재통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의 교체는 법가에 대한 육아의 승리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고조가 했던 그 유명한 게 뭐예요? 바로 약법 3장. 야 진시황 이거 뭔 법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냐? 다 필요 없고 법은 이거 3개로 퉁치자. 법이 확 줄어들면 그래도 송사나 이런저런 일들 뭔가 결정은 내려야 할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호족들아, 중간관리 계층들아, 너희들의 재량권 내가 이제 보장해줄게. 법을 없앰으로써.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의 재통일은 중앙 집권을 추구했던 진나라에 대항한 호족들의 승리다. 그래서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호족들의 나라였다. 다만 진시황 버금갈 만한 카리스마 황제, 한무제 같은 사람 시절에는 또 달랐지만요. 그치만 후한말 즉 삼국시대 때 보세요. 호족들이 얼마나 난립했습니까? 삼국지의 거대 축 중 하나가 바로 호족이었잖아요. 스토리에. 그러니까 정도전이 법을 만든 것은 이처럼 중간에서 너무 심하게 멋대로 해먹고 하는 그 고려말 권문 세족들
그 왕권을 제한하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 대한 카운터로서 만든 거다라고 보아야 좀 더 정확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다고 뭐 정도전이 무슨 진시황처럼 절대 왕권을 추구했다는 거냐? 또 이렇게 과장 왜곡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왕이 만든 법으로만 다 중앙에서만 컨트롤하려고 했던 진나라가 결국 금방 망했잖아요. 부작용도 있었고. 왕에 대한 어느 정도 견제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그에 대한 견제 장치들도 조선에서는 강화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정도전 정치 사상의 핵심은 무슨 뭐 신권이니 왕권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견제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센 권문세족들이 경제도 정치도 다 휘젓지 못하게, 또 왕도 왕 나름대로 너무 마음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재상 정치라는 건 너무 왕 중심, 또 너무 힘센 세족들 중심, 이것들을 양쪽 다 견제하는 이 역시 중용적 고민의 결과물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제 왜 왕인 이성계가 신권 정치를 주장했다고 하는 정도전을 그렇게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었는가? 아니, 이성계도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정도전이 진짜로 나 왕 배제할 거예요, 신권이 짱이에요 이랬으면 그렇게까지 기존 기득권자들의 오만 견제와 시기 질시를 무릅쓰고 정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세력들의 제멋대로의 농단을 막는 체계성 높은 정치 시스템의 구축, 그것이 정도전의 목적이고 그걸 수립해야 이씨 왕조가 앞으로 오래 가겠구나, 이걸 이성계도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밀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흔히 이방원이 나중에 정도전을 이긴 걸 왕권 신봉자 이방원이 신권 신봉자 정도전을 격파했다, 즉 왕자의 난은 왕권이 신권을 이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실상 한꺼풀 뒤집어 보면 오히려 정반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중앙 집권적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정도전이 되려 신권, 즉 기존 권문세족 잔당들의 반격에 사그라지고 만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왕자의 난으로 무너진 사람이 누굽니까? 세자 이방석.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그건 표면이고 실질적으로 무너진 사람은 왕이에요. 즉 이성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아니, 왕이 박살난 게 왕자의 난인데 이게 어떻게 신권에 대한 왕권의 승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정도전에 초점을 맞춘 편이니까 다음 편에선 이방원의 입장, 이방원에 초점을 맞춘 왕자의 난,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어떻게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당대의 문문 두 영웅 이성계와 정도전을 제압할 수 있었나,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기왕 정도전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으로 정도전에 대한 오해 좀 더 풀고 가죠. 일단 정도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특히 비주얼적으로 정도전이 굉장히 그간 여러 드라마, 영화 등에서 아주 깐깐한 듯한 외모, 그리고 좀 호리호리한, 아주 샤프한 그런 이미지로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 기록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아주 퉁퉁한 푸짐한 체형이었고요. 기록에도 보면 배가 많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발견돼요. 나중에 이제 명나라에서 정도전 그 자를 우리한테 압송해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정도전이 못 간다라고 했던 핑계가 이런 게 있어요. 복창과 각기병증이 있어 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 복창중이라는 건 이제 배가 이제 더부룩하게 부어오르는 병입니다. 사실 이거 보면 전 이제 직장인 분들이 회식이나 주말 근무 못 가겠다고 할 때 이런저런 핑계 중에 이제 몸 아픈 걸 대시잖아요. 오늘 회식 제가 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요새 위장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명나라 오라는 거 못 가겠다고 하는 정도전에 이 배 부어오르는 병, 변명이 뭔가 약간 그런 거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굳이 병명을 내도 이렇게 배가 부어오르는 병명을 된 걸로 봐서 이 정도전이 영화, 드라마 등과는 달리 상당히 좀 배도 많이 나오고 퉁퉁한 체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그간이 이제 미스캐스팅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방원은 오히려 건장한 척에게 호남화로 많이 나오지만 실상은 태조 이성계가 네가 이렇게 파리하고 허약 체질인데 먼 길을 다녀올 수 있겠니? 이렇게 글썽일 정도로 오히려 호리호리했던 건 그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정도전, 이방원 이미지를 서로 체인지하는 게 비주얼적으로는 더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요, 대부분 정도전 이미지가 굉장히 깐깐하고 까다롭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상은 좀 굉장히 좀 덤벙대는 성격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외출을 하는데 하인이 정도전을 보니까 신발을 짝짝이로 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니 정도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허, 그게 뭔 상관이겠느냐? 말 타고 가면 오른쪽에서 보는 사람은 오른쪽 신발을 볼 것이고 왼쪽에서 보는 사람은 왼쪽 신발만 볼 것인데 그러면 짝짝이인 걸 모르지 않겠느냐? 껄껄.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서탈하고 약간 덤벙대기도 하는 그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그 냉철한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감정이 격해지면 울기도 잘했고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도 무인이고 상당히 그 호방한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이런 호방한 타입이 좀 이성계하고 정도전하고 쿵짝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교활하게 뒤에서 술수나 꾸미고 이런 고려 중앙 귀족들보단 이 둘이 스타일이 서로가 서로에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전도 요청 주신 테마였어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그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것보다는 왕자의 난 중심으로 약간 새로운 관점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 얘기를 기존 고정관념이 다 무조건 틀렸다. 이 새로운 얘기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기존에 보는 관점이 이제 다 산도 그 동쪽에서 보는 거랑 서쪽에서 보는 게 달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엔 너무 서쪽에서만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상에선 상대적으로 동쪽 관점을 조금 더 무게 둬서 많이 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서쪽 관점은 이미 다 아시니까. 그렇다고 제가 좀 덜 소개했다고 해서 서쪽 관점이 무조건 다 틀렸다 이건 아니거든요. 토론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우리 교육이 진짜 제대로 된 토론 교육도 또 없다고 생각해요. 토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논거 잘되기, 근거 잘되기, 논리적 전개력, 말 잘하는 거 이런 건 아주 부차적인 거고 토론에 있어 제일 1번으로 가르쳐야 할 건 바로 제1원칙 그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는 것. 좋은 토론, 올바른 토론이 되기 위한 제1의 전제 조건이자 토론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게 그거거든요. 이런 거를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 짓밟는 것, 그게 잘하는 토론이라는 굉장히 그 기본이 안 된 토론 문화만 판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게 청산 뉴스로 좔좔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상대방 주장을 잘 격파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빵점 토론이죠. 이걸 일단 얘기를 해주고 논리력이니 논거니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죠. 이게 순서가 없는 거예요. 뭘 하다 보면 당신이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과정에서 상대의 기분을 안 나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은 반드시 첨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살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안 주면서 사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걸 핑계로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보다 올바른 인간이 아닌가. 어떻게든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겠다. 이 고민을 포기하는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왕자의 난과 이방원에 대해 초점을 맞춘 영상 올리겠습니다. 예, 늘 봐주셔서 너무 좀 감사드리고 이 도움 주시는 분들께도 너무너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재차드립니다. 예,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